안녕하세요. 열정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창원 LG 부산 KCC입니다. 홈팀 창원 LG는 리바운드로 경기 리듬을 만드는 팀이며 마레이는 박스아웃과 위치 선정으로 세컨드 찬스를 이끕니다. 그가 골밑을 지키는 동안 외곽 자원들은 자유롭게 슛을 이어가며 팀 전체 공격 밸런스가 리바운드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세컨드 득점이 템포로 이어지며 리바운드 우세 시 LG의 속도는 가속됩니다. 유기상은 컷으로 공간을 열고 타마요는 하이포스트에서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리바운드 후 빠른 트랜지션으로 점수를 이어가며 결국 골밑을 장악하는 순간 경기 흐름이 LG로 기울게 됩니다. 원정팀 KCC는 허웅과 송교창 중심의 외곽 득점형 팀이며 최근 페인트존 장악이 약해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숄롱은 공격 리바운드엔 강하나 수비 가담이 일정하지 않아 세컨드 실점을 자주 허용하며 골밑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허웅은 슈팅 감각이 뛰어나지만 볼 소유가 길면 템포가 느려지고 송교창은 돌파 위주라 페인트존 몸싸움 비중이 낮습니다. 리바운드 주도권이 흔들리면 공격 흐름이 쉽게 끊기며 골밑 안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클러치에서도 힘을 잃습니다. 이 경기는 리바운드와 세컨드 찬스 효율이 승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창원 LG는 마레이의 지배력으로 공격 리듬을 주도하며 그가 버티는 동안 외곽은 안정적으로 슛을 이어갑니다. 유기상은 스크린 활용 후 미드레인지 찬스를 만들고 타마요는 하이포스트에서 패스 흐름을 연결합니다. KCC는 숄롱과 송교창의 개인 돌파에 의존하지만 리바운드 후 전환 수비가 늦어 실점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3쿼터 이후 체력 저하로 골밑 커버가 느슨해지며 LG의 세컨드 득점이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팀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두 번째 메가서 애틀레이드입니다. 홈팀 메가서 FC는 4-4-2 포메이션으로 전방 카세레스의 전진성과 압박 회피 능력이 돋보입니다. 그는 압박이 강할수록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하며 이선 전환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코노미디스는 드리블과 패스 조절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중원과 수비 간격을 파고들고 공격 템포를 빠르게 전환합니다. 란다조는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볼과 압박에 적극 가담하며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팀의 빌드업은 중앙 점유보다 측면 전환을 중시하며 이코노미디스가 볼을 잡는 순간 공격 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수비 시에는 중원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전진 패스 차단으로 역습 효율을 높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미드필더를 흔들며 초반 리듬을 선점합니다. 애들레이드는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요바노비치는 제공권은 강하지만 빌드업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투클리는 볼 회수 능력이 있으나 커버 타이밍이 불안정해 전환 시 라인이 자주 무너집니다. 알라기치는 왕복 능력은 좋지만 수비 가담이 늦어 간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간 간격이 자주 벌어지며 중원 압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리고 상대 이선에게 전진 공간을 허용합니다. 하이프레싱 시 뒷공간 노출이 작고 전방 압박이 풀리면 중앙이 비어 수적 열세가 발생합니다. 이 구조는 하프 스페이스 공략형 팀에게 매우 취약하며 라인 밸런스와 전환 타이밍 모두 불안해. 원정에서는 그 약점이 더 드러납니다. 이 경기는 간격 관리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의 차이로 승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메가서 FC는 하프 스페이스 점유를 기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이코노미디스가 볼을 잡는 순간 애들레이드의 중원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는 여유롭게 볼을 운반하며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가서 FC는 이를 토대로 전진 패스를 반복해 카세레스의 세컨드 찬스를 만듭니다. 반면 애들레이드는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져 블록 형성이 늦을 것입니다.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려지면 란다조가 침투해 결정적 슈팅 각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지며 메가서 FC는 효율적인 전환으로 흐름을 통제할 것입니다. 결국 경기 리듬은 메가서 FC가 주도하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 정확도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베팅합시다. 세 번째 레알 베티스 A티 마드리드입니다. 홈팀 베티스는 4-2-3-1 포메이션으로 초반 압박 강도는 높지만 라인 간격 관리가 불안정합니다. 에르난데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 트리거를 담당하나 뒷라인이 제때 따라붙지 못합니다. 리켈맨은 좌측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돌파를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 시 커버가 늦습니다. 로셀소는 중원에서 볼 배급이 뛰어나지만 수비 정비 전 압박을 시도해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전방 압박이 실패하면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 볼 대응이 느려집니다.
후방 라인이 늦게 올라오며 수비 뒤 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빠른 전환팀에 쉽게 침투당합니다. 베티스는 점유율을 유지하려 하지만 압박 실패 후 리커버리 속도가 여전히 과제입니다. 원정팀 AT 마드리드는 4-4-2 포메이션으로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이 강점입니다. 그리즈만은 전방에서 볼을 소유하며 이선을 끌어올리고 바리오스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공격 리듬을 만듭니다. 시메오네는 뒷공간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고 전진 패스 타이밍을 정교하게 읽습니다. AT 마드리드는 볼을 잃어도 즉시 역압박을 가하며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습니다. 중앙 압박으로 볼을 탈취한 뒤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유효 슈팅을 창출합니다. 이 패턴은 라인을 올리는 팀에 특히 효과적이며 페티스의 약점을 정면으로 공략합니다. 이 경기는 라인 간격 관리와 세컨드 라인 반응 속도가 핵심 변수입니다. 베티스는 전방 압박은 빠르지만 후방 라인이 늦어 간격이 벌어집니다. 세컨드 라인이 재정비되지 못해 중원 공간이 쉽게 열리며 AT 마드리드는 이 틈을 바리오스의 전진과 시메오네의 침투로 공략할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반복되면 베티스는 커버 타이밍을 잃고 박스 안 수비 집중력이 무너집니다. AT 마드리드는 세컨드볼 회수력이 높아 흐름을 쉽게 가져가며 그리즈만의 움직임이 수비를 흔들면 바리오스의 중거리 슈팅 기회가 열립니다. 반면 베티스는 압박 실패 후 뒷공간 커버가 불안정해 실점 위험이 큽니다. 전술 완성도와 리듬 조절 능력 모두 AT 마드리드가 한 수위로 보입니다. 네 번째 신시내티 콜럼버스입니다. 홈팀 신시내티는 3-5-2 포메이션으로 덴케이와 브레너가 좁은 공간에서도 세밀한 연계를 보여줍니다. 짧은 패스로 전방 침투 루트를 만들며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통해 공격 리듬을 유지합니다. 에반데르는 후방 빌드업의 중심으로 중원과 전방 간격을 조율하며 전환의 핵심 축 역할을 합니다. 상대가 블록을 좁히면 윙백이 오버래핑하며 폭을 넓히고 곧바로 중앙으로 침투합니다. 이 전개 리듬이 콜럼버스의 3백 라인을 흔드는 주요 패턴입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 러닝 헤더 루트가 강점으로 에반데르의 낮은 킥과 덴케이의 타이밍 침투로 결정적 찬스를 만듭니다. 코너킥의 세밀한 완성도가 이번 경기의 승부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원정팀 콜럼버스는 3-4-3 포메이션으로 로시와 아브 알리가 빠른 전환으로 측면을 공략합니다. 하지만 세컨드볼 회수율이 낮아 공격 지속력이 떨어집니다. 샴보스트는 중원 압박을 주도하지만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후방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수비 전환 시 중앙과 측면 밸런스가 무너지며 3백 간격이 넓어집니다. 상대가 빠르게 전개하면 연결선이 끊기고 박스 안 공간을 쉽게 내줍니다. 전반 중반 이후 체력 저하로 라인이 내려앉으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집니다. 결국 세트피스나 역습 외에는 주도권 확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경기는 신시내티의 전환 속도와 콜럼버스의 간격 유지력 싸움입니다. 신시내티는 짧은 패스로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며 상대 수비를 넓힌 뒤 순간적인 중앙 침투로 결정력을 만듭니다. 반면 콜럼버스는 간격 붕괴와 체력 저하로 후반 대응이 느려질 전망입니다. 세트피스에서의 완성도는 신시내티의 확실한 무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브레너의 문전 집중력과 에반데르의 킥 정확도가 살아나면 이 경기는 신시내티가 주도하는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미네소타 시애틀입니다. 홈팀 미네소타는 5-3-2 포메이션으로 로드가 중원 전환의 핵심 축을 맡습니다. 정교한 첫 터치와 방향 전환으로 압박을 벗기며 패스 정확도는 MLS 최고 수준입니다. 예보하는 빠른 스피드와 타이밍으로 뒷공간을 파고들며 로드의 킬패스를 완벽히 소화합니다. 이 로드 예보와의 연계는 미네소타의 가장 강력한 공격 루트입니다. 페레이라는 이선에서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며 압박 시 미드라인 아래로 내려와 세컨드볼을 커버합니다. 수비는 파이브백을 기반으로 중앙 압축과 사이드 커버 타이밍이 정교하게 맞물립니다. 윙백 한쪽은 항상 수비 균형을 유지해 전환 상황에서도 구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단단한 블록은 시애틀의 빌드업을 차단하며 역습 시 빠른 속도로 수비 라인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에도 로드가 체력을 유지한다면 점유율보다 효율성으로 승부를 볼 것입니다. 원정팀 시애틀은 4-2-3-1 포메이션으로 롤단이 우측에서 템포 조절과 볼순환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최근 빌드업이 중원 압박에 쉽게 막히며 공격 흐름이 자주 끊깁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좁아 전진 패스가 차단되면 측면으로 급히 전개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무소브스키는 제공권은 좋지만 미네소타의 파이브백 앞에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코사리엔치는 세컨드볼 대응은 빠르지만 압박 시 빌드업 라인까지 내려와 침투 타이밍을 잃습니다. 결국 시애틀은 측면 의존도가 높아지고 크로스 외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집니다.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점유 유지가 어려워지고 후반에는 역습에 휘말릴 위험이 커집니다. 이 경기는 전환 효율성과 구조 안정성에서 미네소타가 우위에 있습니다. 로드의 패스 한 번이 경기 리듬을 바꾸며 예보와의 침투는 결정적인 돌파구가 됩니다.
반면 시애틀은 전개 속도가 느리고 공격 루트가 제한적입니다. 원정에서는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아 세컨드 볼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네소타는 압박 후 빠른 역습으로 시애틀의 수비 균형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홈에서는 전환 템포가 더욱 살아나고 페레이라가 밸런스를 잡으며 안정감을 더합니다. 결국 승부의 열쇠는 로드의 빌드업 완성도와 예보와의 침투 타이밍이며 전술적 완성도와 리듬 조절 모두에서 미네소타가 한 수 위로 평가됩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